안녕하세요. 신태식 선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장수생들을 위한 합격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수생들의 그 마음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이제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 공부 방법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수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그 해커스 학원에 요청을 해서 장수생을 위한 학교의 설명회,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회를 듣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올해는 모두 다 합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초수생과 장수생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수생들은 학교에서 재학 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임용고시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그 2달 코스이긴 하지만 4월까지는 계속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장수생들은 어떤가요? 이미 다 교육학에서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런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학습의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간, 월로 계산한다면 2월, 4월, 6월, 8월, 10월, 11월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초수생들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해서 장수생들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험 본 지가 얼마 안 되고 작년에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40%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정도 조금 공부하게 되면 다시 한 70, 80% 정도의 지식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작년에 공부를 엉성하게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초수생은 초창기에 공부를 해도 바로 모의고사를 본다 하더라도 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암기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장수생들은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장수생들은 어떠한 공부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장수생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주로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하나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고시는 무엇인가 했을 때 고시는 처음에는 높을 고자를 써요. 그래서 높을 고자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합격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모든 여러분의 지위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높은 데까지 올려주는 시험이다. 그래서 고시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하면은 옆에 있는 경쟁자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서비스도 잘하고 그러면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공부는 나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운 시험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능하면 차단하고 나 중심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로운 그런 시험이다. 늘 자기 자신이 애로워요. 그러니까 애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뭐 TV도 보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하겠지.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는 한나절 정도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요즘 같은 미스트롯이라든지 또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요즘 미스터 트롯도 상당히 그 잘생긴 친구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또는 아니면 연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시라는 것이 오랜 동안 우리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시 공부는 이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선배들이 정의를 내리고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시험이다.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한 3, 4년, 5년 정도 지나면은 마를 꽃자로 바뀌게 돼요. 재색성이 하면서 공부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몸이 마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살도 빠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도 많이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전에 고시 공부를 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도 무척 아프고 머리도 그냥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 고시를 다 마치고 그런 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한 1년 정도 고생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괴로울 거나 애로울 거나 고독할 거나 말을 꼬 가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지능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고시는 마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약이 뭐예요?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나도 고시를 10년 가까이 고시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했는데 고시는 여러분들한테 강한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비약적인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지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하게 되면 이것을 놓치기가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선은 투자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1년 투자하면 육체적으로 그런 것은 빼놓고라도 경제적인 것만 하더라도 한 3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3년 한다면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1억을 임용고시를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일을 했다면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장에 가서 3천씩 받았다면 3년 임용고시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2억 정도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쓴 것이 1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벌지 못했으니까 또 1억 가까이를 못 본 거니까 그 두 가지를 합치면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고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 하면서도 또 다시 고시를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 선생님 같으면은 이제 그 간호사 하다가 또 다시 도전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한 후에 또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작해서 최단계에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고시 공부에는 고시 합격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왕도라는 것은 가장 빠른 길인데 그 가장 빠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령과 방법을 터득해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요령과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 전공 선생님과 교육학 선생님이 있는데 교육학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학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여러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컨트롤해주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육학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전공 선생님보다 더 공부하는 방법이랄까 비결 이런 것을 더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물론 나는 직접 여러분과 똑같이 고시 공부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합격한 친구들을 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알죠. 그래서 좋은 교육학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빨리 터득해야만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I can do it에 대한 신념, 난 할 수 있다 라는 신념인데 여러분이 고시 공부, 임용고시를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공부 방법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밑빠진 이게 독인데
물 부는 옛날에 시골에서는 항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뻥뻥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저장해서 먹어야 되니까 저 시골에 우물물 갔다가 여기다 물을 담았는데 여기가 물이 이제 세게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밑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붓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물 빠지는 거하고 여기 빠지기 전에 막 물을 갖다 막 부어야 되잖아. 이렇게 계속. 이 말은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한편으로는 계속 이게 물 빠지는 것이 망각이니까 망각을 하지만 망각하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암기하고 반복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시라는 것이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하루에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1월 2월 달에 공부했던 것이 11월까지 계속 기억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형성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 물 붓는 것이 반복 연습이에요. 책을 읽어가지고 이해하고 반복 연습을 해야 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것이 더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여기서 공부했던 것이 한 1일부터 웨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것보다 이것이 더 훨씬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물 붓자마자 쭉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럼 내가 설명했던 것이 여러분의 오랫동안 여기서 기억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 자,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한테 설명할 내용이 되겠어요. 오늘은 주로 장수생들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시험에 임하는 자세와 조건 그랬는데 특히 장수생들인 경우에 1년 버틸 체력이 필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체력을 계속적으로 비축하기 위해서는 1시간 공부하고 10분 정도 휴식하고 최소한 밖에 나와서 허리를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서 좀 제가 부끄럽네요. 저도 한번 그 연구실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2시간 3시간씩 계속 앉아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시술까지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번 앉아 있으면 잘 될 때는 잘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또 인지 과부하가 걸리니까 화장실에 나와가지고도 몸을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지구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합격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교사의 월급이 일반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회사에 비하면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너무 교사로서 능력만 있다면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아실현을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성장 발전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학도 있으니까 그 방학을 활용해서 여행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자유학기제라든가 또는 뭐 수련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가면서 계속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 자체가 즐거운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면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정신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데서 야 그거 뭐하러 하냐, 그럼 뭐 시집이나 가지, 결혼 또 장가나 가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한번 도전했으면 나는 1년에 만약에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나는 다시 해야겠다 그럼 2년, 이때는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세 번째, 서두르지 말기. 가끔 보면 단기에 합격하겠다 해가지고 어디에 혹시 간단한 요약한 자료 없나 해가지고 이 요약한 자료만 보면서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공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교육학은 뭐 기본만 맞으면 되지. 그런데 그 기본이라는 것이 한 15점 최소한 이상 맞은다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학에 있어서 최소한 가장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15점 밑으로는 난 맞지 않는다. 이런 정도라면 기본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전공만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요약된 자료만 공부한다든가 그러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과 기초부터 확실히 다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남들 이상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이 단번에 합격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세요. 그래서 가끔 내가 학생들 보면은 전공만 집중했다가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교육학이 부족했으니까 교육학만 열심히 하다가 또 전공을 소리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학습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제 논술 쓰는 테크닉 이런 것을 완전히 잘 갖추기 때문에 재수하면서부터는 특별히 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18년도 17년도 2년 동안 대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구에서 나한테 강의 듣던 학생이 요번에 시험 보고 연락이 왔어요. 수학과 학생인데 두 명 다. 서울에 와서 6월 달에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는 교육학을 강의를 전혀 듣지 않고 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와 같이 공부했던 탐구나 교재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점수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한 친구는 19.33 한 친구는 18.67 이렇게 맞았어요. 둘 다가 아니고 하나는 서울 지원하고 하나는 강원도 지원했어요. 근데 강원도 지원한 친구는 이제 점수가 한참 높으니까 확실하게 합격할 것이 같고, 서울은 이제 수학과인데 점수가 완전히 커트해서 높진 않아요. 교육학은 잘 봤지만 전공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자,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거 확실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네 번째, 생활의 단순함. 수험 기간 중에는 공부에 방해되는 활동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친구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물론 조용한 가운데 거기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집에 있으면 좀 무사안일해질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나를 무사안일하게 하는 그 물건들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지. 예를 들어서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 눕고 싶잖아요. 방바닥 있으면 방바닥에 눕고 싶고, TV 있으면 TV를 보고 싶고. 아까 방금 고시는 외로운 시험이나 있잖아요. 외롭고 괴로운 시험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찾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TV를 한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바로 가면 좋은데 또 다른 프로를 봐. 그럼 그 프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재미있으면 또 보지. 그 다음에 또 가지 않고 또 다른 프로를, 채널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막 200번, 막 200 몇 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주변 사람들이 늘 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고시 전문 독서실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록 거기 가서 비용은 들지만 비용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자, 고시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학원 수강이 최소한 1년 정도는 학원을 수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직강을 들으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강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전부 합쳐가지고 한 3시간 이 정도까지라면 직강을 한
2개월 정도라도 들어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직강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해 점검이라든가 그 첨삭이라든가 구술 테스트라든가 또 의심스러운 것을 전부 다 물어봐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상담이라든가 스터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 강의를 여러분이 인강을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직강을 듣고 싶다. 최소한 한 달 만에 듣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하면 여러분이 인강 그 수강증만 가지고 온다면 제가 사인을 해주면 직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 선정이 중요한데 주관식이기 때문에 교재 선정은 가능하면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의미 형성이 가능한 교재. 그러니까 개조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부연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스스로 읽어도 이거 상당히 나도 이해할 수 있겠네 이런 책이 있다면 그 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물론 절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바로 듣고 100%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책을 읽으면서 검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심도 할 거 있으면 의심하면서 그걸 또 해결하고 그래서 통합적인 지식으로 확실한 체계화된 지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수강생은 수업 시 강의 노트 보충 후에 기본 교재에 밑줄을 긋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 강의를 할 때 그래요. 나는 이제 수업할 때 그 판서 노트를 이제 강의 노트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여기다 판서를 할 때 여러분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기록하는데 판서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허비되니까 그 내가 판서한 내용 중에서 한 90% 가까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프린트물로 나눠줘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내가 강의했던 것을 들으면서 약간 추가할 것만 간단하게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판서 노트만으로도 임용고시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물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만 돼 있다면 그것만 봐도 머리에 팍팍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그 쪽수가 80쪽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쪽 밖에 안 되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교육학 보통 기본서가 한 전부 10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근데 이것을 80쪽으로 압축했다면 아주 효율적인 공부 교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강의한 중에 그 강의 내용을 강의 노트를 보충한 후에 오후에는 책을 가지고 여기서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중요도를 체크하고 이 의미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기본 교재나 서브노트 등의 밑줄, 기출 표시, 암기법, 그림 그리기 이해하기 쉽게 여백의 비교나 종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화된 내용을 계속 추가하면은 단권화된 교재가 되는 거예요. 샘플로 제가 어떤 학생이 합격했던 단권화 교재를 가졌는데 여기 임명화 선생님인데 음악 선생님이에요. 1년 만에 합격했던 친구인데 저기 청주에 있는 서원대에 합격한 친구예요. 보다시피 2017년에 나왔잖아요. 물론 개정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이 책에다가 찢어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찢어 붙이고 이런 것이 힘드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물론 스스로 쓰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단권화 노트 이것을 서브노트를 특강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죠. 지금 2월 9일부터 이걸 하려고 그래. 아주 내가 볼 때는 좋아.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학생이 거의 여기 서브노트에서 문제가 벗어나지 않았어. 작년에 2018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리커트 척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리고 올해 나왔던 뭐 토의 학습의 장단점, 중해교육과정의 장단점 이게 다 여기에 있어요. 다 아주 상세하게 다 있어.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뭐 구성주의 지식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성주의 지식의 성격이라든가 뭐 다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출제된 여기 내 사진이 나오는데 잘생겼죠? 이때만 해도 상당히 잘생겼어요. 지금은 조금 아무래도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책이다.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교육학의 책의 내용을 아까쯤에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서브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은 완벽한 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공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공이 공부할 내용이 많고 전공이 또 여러분이 점수 잘못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나한테 요번에 강의 들었던 학생 중에서 떨어진 학생들 거의 대부분은 전공 때문에 떨어졌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근데 사실 내가 교육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나는 1월, 2월, 3월, 4월까지만 주로 교육학에 집중 투자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공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지금 장수생들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교육학에 대해서 시간 투자하는 것을 최소로 줄이고 전공에 집중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 4번에 기출문제 활용 그랬는데 기출문제는 활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테스트,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 경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쭉 다시 이게 쪼개가지고 문제 하나하나 다 가위로 잘라서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단원을 쭉 쓰면서 거기에다가 기출문제를 다 정리를 해야 돼. 물론 빽빽하게 하지 말고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정도씩,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교과서 100쪽까지 공부했다. 그럼 그쪽까지 공부했던 중에서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이걸 찾아서 공부를 함으로써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된 기출문제 하나, 그 다음에 연도별로 매년 전부 합쳐져 가지고 통합형으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2개 정도를 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경향 파악을 위한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는 시중에 전공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 가능하면 그것을 활용한다면 작년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올해 것만 갖다 찢어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는 데는 그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겟업. 졸리면 겟업 하세요.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용인데, 테스트용은 연도별로 쭉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3월부터도 좋고 5월부터도 좋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를 점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 장수생들은 모의고사가 일반적으로 초시생들을 위해서 모의고사가 단원별 모의고사가 7월부터 하고 그 다음에 통합형 모의고사가 9월부터 보통 하잖아요. 근데 장수생들은 이미 다 공부를 많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단권화가 되어 있는 정도까지만 된다면 굳이 모의고사를 그렇게 늦게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시간에 촉박한 상태에서 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년에 전공선생님들의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왜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이 됐는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초수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초수생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5번째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저는 가능하면 여러 학원에서 실시되니까 이것을 응시해 가지고 실전 연습 효과도 보고 실제 상황에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의 효과, 자기 스스로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을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 중에서 좀 문제가 허접한 문제도 있지만 좋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찾아서 실전과 똑같은 마음 자세로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장수생들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허접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건질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건진다는 마음으로 가서 응시를 해보면 좋죠. 그리고 또 선물도 주잖아요. 자, 6번에 전공과 학습시간 비중. 이것은 한 1월, 2월, 3월, 4월 정도까지는 한 7대3의 비율, 요일로 이야기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교육학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8대2, 그 다음에 점점 더 줄여나가야 돼요. 교육학을 2, 전공을 8, 이렇게. 그러려면 줄여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단권화 교재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6번에 주경야독형 그랬는데 낮에는 일하면서 밥 갈면서 저녁에 독서를 한다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을 말해요. 직장인들, 뭐 보건교사 중에서 뭐냐면 간호사로 있으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기간제 교사하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말해. 이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의 분량을 줄여야 되는 거다.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학습의 분량을 줄이면서 단권화된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2018년도에 영어과 학생인데 2017년 1년 동안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1년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2년이죠. 영어과 학생인데. 그러면 그 친구가 기간제 하면서 영어과니까 국영수는 지금 경쟁률이 20대에서 1에서 30대 이렇게 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합격했단 말이죠. 그리고 영어과 학생들 또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비결을 물어봤는데, 교육학은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학과 학생들처럼 제가 만든 이 단권화 교재, 이거 하나만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계속 돌리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암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암기하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약간 변형된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쌍끌이라는 교재를 만든 것인데, 여기 사진도 상당히 잘생겼는데 누가 다 하도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진이 찢어졌네요.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이 쌍끌이 교재, 이 쌍끌이 이 교재에 대해서 애찾는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 강의 들은 학생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이것만 가도 전체적인 프레임을 갖춘 상태에서 이것만 보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이 책을 사랑하고 아주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소장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임영아뿐만 아니라 2013, 14, 1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보고 다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쌍끌이, 이건 2015년에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또 학생들이 합격하고, 다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도 기계문화 빼놓고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권화된 교재를 가지고 반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나 쌍끌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이 다 속에 거의 들어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내가 보충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간호사 하면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오늘 내가 뭐냐면 10조까지 중에서 또는 20조까지 중에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내가 잘 모른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A4 용지를 이렇게 절반으로 딱 접어요. 접어가지고 한쪽에는 문제를 적어. 1번 뭐 예를 들어서 영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2번 예술적인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3번 구성주의의 지식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적고 오른쪽에는 답을 적어. 그러니까 이 책을 다 갖다 적으면 안 되죠. 잘 적을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것만 적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항상. 아니면 핸드폰에 찍든지. 그래서 짜투리 시간, 학교 같으면 교직원 회의라든지 또는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짜투리 시간이 많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 많은 시간이 많잖아요. 점심 먹고라든가. 그때 계속 이걸 보면서 되새기고 반복하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되새기라 했잖아요. 지금 되새기하면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책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책 하나만 열심히 보게 되면 이 책 밖에서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응용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응용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짜투리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4절에 교육학에 대해서 이번엔 설명하겠어요. 교육학 고득점을 위한 조건 해가지고 기본 이론의 이해와 적용. 보통 4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해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시험을 본단 말이지. 이해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이해됐으면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서브노트라든가 이런 단권화된 교재를 만드는 것이 정리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아까쯤에 또 A4 한 장에다가 한다든가 메모리 카드를 만든다든가 또는 여러분이 공책에다가 핵심적인 걸 정리한다든가.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면해야 되니까 이게 정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자, 암기. 이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용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처음부터 심화 과정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 작년과 같이 기계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교육학 암기 내용을 선별해야 돼. 선택적 부화가 필요해. 전부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필수 암기사항은 철저히 암기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 개념이요. 그 핵심 개념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이해를 통해서 개념 앞에 있는 필수 암기사항을 이해해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고, 또 덜 중요한 것은 두음 문자라든가 기억술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첫자를 따서 말을 만들어서 암기해 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 그러면 신자, 솔근, 정체, 친생아, 어둠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거기서 어떤 청소년기 나오면 솔근, 정체 해가지고 정체성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논술 스킬. 교육학은 주관식 논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테크닉이 필요해. 그래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통해서 논점이나 분석력을 길러가지고 논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지고 그에 맞는 주장과 그 뒤에 나오는 그 보조 논거로서 주장 논거와 보조 논거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분량을 조절하고 앞에 있는 주장 논거의 설득력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논술을 쓰는 테크닉을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통해서 길러줘야 돼. 그리고 예상문제를 통해서 논술 스킬을 배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답안을 쓸 때 처음부터 안 보고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픈북 상태로 공부를 하다가 점점 더 크로스북 책을 보지 않고 답안을 쓰는 단계로 그 논술을 쓰는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월 2월부터 바로 안 보고 쓰면은 여러분이 암기 장수생이라 하더라도 암기 되어 있는 게 부족하니까 정확한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4번 실전 모의고사 활용. 그런데 논술문 작성 요령을 익힌 후에 실전 모의고사와 첨삭을 통해서 논점 분석력 배양과 철저한 피드백,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철저한 피드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틀린 부분, 이 부분을 완전히 보충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하면 되겠죠. 보통 7월 8월이나 9월부터 시작하죠. 자, 저는 지금까지 앞에 쭉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개설한 그 강의, 장수생을 위한 강의가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서를 다 이제 왜냐하면 작년에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4학년 재학과 동시에 봐가지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 그분들은 기본 이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는 교육학 전체 내용이 잘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본 이론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공에 집중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1, 2, 3, 4 이 네 가지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가지고 골라서 들으면 된다 이거. 나는 서브노트가 필요하니까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 강의만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난 쌍끌이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상 문제로 되어 있는 이 쌍끌이,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하나씩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전체에 다 들으신 분에게는 우리 학원에서 기본 이론을 듣게 1월 2월 강의를 듣게 해준다고 또 이렇게 패키지로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것을 참고하시고, 저는 제 강의에 대한 것만 설명하겠어요. 장수생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강좌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나는 첫 번째 단권화를 잘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개정판이라 책 표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교육학 서브노트 단권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은 가장 친숙한 책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을 한 달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강의를 하거든요. 10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그 강의에서 이 서브노트를 6주에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2월 4주, 2월 9일부터 해가지고 4주 동안, 그 다음에 2월 9일이 일요일인가? 2월 8일이네. 2월 8일 내가 잘못했어요. 2월 8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만 해요. 토요일날 3시간씩 밖에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3월 2주 해갖고 6주 정도에 이걸 끝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논술문 작성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교육학 기출문제를 해설을 통해서, 물론 프린트 자료로 매주 나눠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각각의 이제 논점들이 있잖아요. 논점 여기에는 1, 2, 3, 4 논점 있으면 이 논점에 대한 주장 논거를 쓰고 그 다음에 보조 논거를 써서 이걸 통해서 이것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거 본론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의 논점에 대한 주장 논거, 보조 논거. 주장 논거가 1개, 2개, 3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 2, 3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개념만 쓰라는 것이가 있고, 이걸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대안을 쓰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대안에 대한 주장 논거를 쓰고 역시 보조 논거를 써서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드시 소론하고 결론을 써야 되니까 소론이나 변론을 최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줘요. 4개 문장이면 끝나. 4개 문장. 여기도 마찬가지. 4개 문장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 4개 문장을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서론하고 결론은 여러분이 금방 익히게 돼. 한 1주나 2주 정도면 익히게 돼. 그 다음에 본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이런 것을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이 논점 분석 능력 이것을 기르고 그에 맞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예상문제의 논점 정리 부족 그랬는데 나는 예상문제에 대한 그 논점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책이 2015년도에 나왔다겠죠. 아주 최고 인기 있는 교재인데 교육학 예상문제를 정리해놨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름이 지금 쌍끌이라겠는데 쌍끌이가 좀 용어가 꼭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 이중으로 주로 중국이요. 중국의 어선들이 이중의 어망을 가지고 고기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새끼까지 다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본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쌍끌이. 그러면 한 문제도 빠짐없이 여기서 다 적중시키겠다. 이게 이 의도였거든요. 근데 이 쌍끌이 중국에 있는 어선들이 하는 이 쌍끌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쌍끌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갖고 이 책 제목을 약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내 생각하기로는 가풀 교육학? 그건 내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가장 쉽게 풀어 쓴 그 교육학이다. 뭐 하여튼 용어를 약간 바꾸려고 그래. 물론 부제는 쌍끌이 쓰고 그 다음에 책 뒤에다가 이 책 표지를 잊어버리니까 이 책 표지를 붙여주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쌍끌이 나는 진짜 의도는 좋은데 직접 의도와 달리 또 해석이 되네요. 자, 4번의 핵심 개념 이해와 인지적 유연성 부족.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어떤 친구가 질문했는데 교육사회학에서 문화재생산 이론이 있잖아요. 문화재생산 이론은 학교가 특정한 계층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정해서 가르침으로써 상류계층의 자녀들은 문화 자본을 갖게 되고 하류계층의 자녀들은 상징적 폭력을 당함으로써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고 불평등, 사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라는 이론이 문화재생산론이잖아요. 학교가 이런 역할을 한다. 학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특정한 계층한테 유리한 내용을 선정해가지고 가르침으로써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 그런데 학생들이 상징적 폭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폭력에 대한 의미 정확하게 잘 몰라.
여러분이 상징적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가 공교육 체계에서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미 초등학교 가기 전에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상징적인 걸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말한 것도 다 언어도 상징이잖아요. 그럼 상징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무교육이니까 학교는 가야 되는데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을 접함으로써 폭력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상징적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친숙하지 못한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징적 폭력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상징적 폭력이 많아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수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데 중학교 올라와 가지고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수학의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상징적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으로 인해서 상징적 폭력을 당한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 50% 가까이 되고 최근에 교육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학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를 생각해 봅시다. 영어는 중학교부터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치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못하는 학생은 영어 시간이 상징적 폭력을 당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학생은 선수학습을 하고 한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한 2,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접할 때 한 번도 보지 않고 예습도 잘 안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또 상징적 폭력을 당한다. 자, 이와 같이 학교가 이런 상징적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주로 어떤 계층이냐면 취약계층으로서 하류계층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결국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지금 현재 내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약 50개씩 필수 개념, 필수 심화 개념 해가지고 50개씩 뽑아서 여러분한테 유튜브와 그 다음에 신태식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동영상에 올리려고 그래요. 물론 이건 무료로 올리니까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도 이것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2월 한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있는 제 6절부터는 여러분이 더 추가로 단권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권화라는 것은 기본 교재나 이 서브노트 아까 이야기했죠. 서브노트나 여기에 있는 쌍끌이 이런 교재를 신속하게 회상 가능한 그런 유용한 교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떠한 문제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여러분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소화하고 논술 쓰는 테크닉만 길렀다면 여러분은 교육학에 대해서 내 생각에 18점 이상은 맞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의 유용성과 활용. 아까 기출문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다. 이것이고. 자,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활용. 이거 스터디 그룹 아주 중요해요. 가끔 혼자 공부하는 것이 나는 스타일이다 하는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스터디를 통해서 남과 좀 의사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나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다 여러분과 다른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학생들을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여기서부터 스터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스터디가 팀이 아주 전공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전공 스터디 하나, 그 다음에 교육학 스터디 하나인데 교육학은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 스터디가 잘 되는 학생은 거의 대부분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짝 스터디 갖고 2명씩 하기도 하는데 2명이나 3명, 4명까지 스터디가 잘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서로 공동 합격 운명체, 합격 운명체라는 그런 생각하에 서로 도움을 주고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또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 여기에 있는 제 연간 계획은 보통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여러분한테 장수생들한테는 이것이 여러분한테 맞는 강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커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연간 계획은 초수 학생들을 위한, 또는 작년에 시험은 봤지만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연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강의는 주로 나는 이제 그 학교 현장에 교사 됐고, 그 다음에 대학에 고려대학교에서 강사도 한 13년 가까이 했어요. 재작년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또 교육학 박사잖아요. 교육학 박사는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명예를, 양심과 명예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양심과 명예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비록 학원에서 강의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학교 현장의 교사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집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소화를 해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 아까쯤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고시에는 왕도가 없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집중, 이해, 암기, 반복 연습, 적용, 이것을 해야 돼요. 특히 오랜 수험 생활을 하는 분들은 건강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목 디스크라든가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꼭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운동장 돌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항상 공부할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쯤에 A4 용지에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문제하고 답을 써가지고 그걸 들고 걸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그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모르면 언제든지 제게 물어보면 되고, 제 카페가 있으니까 제 카페에다가 답변하시면 아주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수생을 위한 합격 설명회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네,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교육학 박사로서 양심과 나의 명예를 절대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명쾌하고 재밌고 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내가 몇 년 동안 학원 강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학원에 있는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 잘 들으셨어요? 내 책 사진에 보면은 좀 너무 우울하게 보이는데 나 우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잖아요. 이게 나의 품 모습이에요.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진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강 들은 학생들은 특히 나를 보고 나서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진보다 훨씬 더 멋지다고 하는데 사실 멋져요. 자,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